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된 김선자입니다. 그날 저녁 방 안에는 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상위에 전, 나물, 과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향로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라 천천히 천장을 스쳤습니다. 그날 제사상 앞에서 우리 집 개가 며느리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소엔 온순한 녀석이었는데, 왜 하필 며느리만 볼 때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였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할머니, 멍멍이가 왜 그래요? 5살 손자가 무서워하며 제 치마폭에 파고들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차려진 시아버님 제사상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우리 집게 보기는 평소에 정말 얌전한 녀석입니다. 아이들이 귀를 잡아당겨도 꼬리를 흔들고 낯선 사람이 와도 살살 다가가서 냄새만 맡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며느리가 제사상에 나물 그릇을 올려놓으려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보기가 갑자기 털을 세우더니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보가, 왜 그래? 아들이 당황해서 개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기는 며느리만 똑똑히 바라보며 계속 낮게 울부짖었어요. 이 개가 왜 이래요? 평소에 안 그랬는데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보가, 이리 와. 제가 걔를 불렀지만 보기는 꿈쩍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으르렁거리며 며느리 앞을 막아섰어요. 마치 며느리가 제사상에 다가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상하네. 보기가 원래 이러는 개가 아닌데. 도련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결국 도련님이 보기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내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향 냄새가 평소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고 제사상 위의 음식들도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며느리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보기가 갑자기 그래서 놀랐을 뿐이야. 제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정리할 때도 보기는 방문 틈으로 고개만 내밀어서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계하는 것처럼요. 엄마, 보기한테 뭔가 스트레스라도 있나 봐요. 내일 동물병원에 데려갈까요? 아들이 말했어요. 글쎄다. 아픈 건 아닌 것 같은데. 평소 같으면 그러자고 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간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보기에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보가, 너 왜 그랬니? 보기를 쓰다듬으며 물어봤지만 녀석은 그저 제 손을 핥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 같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개들을 키우며 보아왔지만 보기처럼 특정 사람에게만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욱이 며느리는 평소에 보기를 정말 잘 대해줬어요. 간식도 자주 주고 산책도 시켜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랬을까요? 잠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보기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동물들은 사람보다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걸 미리 알아차린다고도 하고요. 그날 밤 꿈속에서도 보기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공감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더욱 생생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다음 제사 때는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보기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달 제사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사상에 다가가자마자 보기가 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 또 그러네?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저도 자세히 지켜봤어요. 보기는 다른 식구들에게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와도 손자가 제사상 주변에서 뛰어다녀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오직 며느리가 제사상에 접근할 때만 그랬어요. 보가. 안 돼! 며느리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개를 꾸짖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보가 괜찮아 하고 다독여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야, 보기가 왜 이러는 것 같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아니면 제사 향 냄새를 싫어하는 건지. 며느리의 대답이었지만 뭔가 억지스러웠습니다. 보기는 이미 7년째 우리 집에서 제사를 봐왔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보기는 계속 며느리만 빤히 쳐다봤어요.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요. 할머니, 멍멍이가 엄마 싫어해요? 손자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란다. 제가 얼른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저도 궁금했어요. 그날 밤 아들과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성호야, 보기가 요즘 이상하지 않니?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신경 쓰였어요. 아들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며느리한테만 그럴까? 글쎄요. 동물들이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던데.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 다음 제사 때는 더 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제사상 근처에만 가도 보기가 꼬리를 바짝 세우며 경계했어요. 심지어 낮게 울부짖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이 개가 정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한숨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보가, 왜 그러니? 제가 보기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보기는 며느리를 똑바로 응시하며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보기가 며느리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제사상 쪽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 보고, 제사상 보고, 또 며느리 보고. 마치 제사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가 혹시 제사상에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 건 아닐까?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설마요. 어머니, 그냥 나이 든 개가 예민해진 거예요? 며느리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더라고요. 그날 제사를 지내면서도 계속 보기를 관찰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보기는 며느리가 제사상에서 멀어지면 조용해지고 다가가면 또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제사상에 손대는 걸 막으려는 것 같았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상을 치울게요. 며느리가 나서려 했어요. 그 순간 보기가 벌떡 일어나더니 며느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상 밑을 향해 낑낑 소리를 냈어요. 보가, 뭐 하는 거니? 보기는 제사상 밑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며느리를 올려다보며 으르렁거렸어요. 그때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사상 밑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보가, 이리 와! 며느리가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보기를 불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꿈쩍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전체가 개 짖는 소리로 시끄러워졌어요. 이 개가 왜 이래?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보기를 밀치려 했어요.
그런데 보기가 물려고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 저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보기가 사람을 물려고 한 건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보가! 안 돼! 제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그제야 보기가 조금 진정됐지만 여전히 며느리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기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잖아요. 며느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뭔가 꾸며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보기는 정말 영리한 개예요. 7년 동안 한 번도 사람을 물려고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온순했고요. 그런 보기가 왜 며느리에게만 그럴까요? 더욱이 제사상 밑을 그렇게 신경 쓰는 걸 보니 뭔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동물의 감각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혹시 보기가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부터 저는 보기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행동도 좀 더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과연 제 추측이 맞는지는 다음 제사 때 확실히 알게 될 것 같았어요. 녀석이 가리킨 곳에는 정말로 뭔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 제사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미리 보기를 관찰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며느리가 집에 오자마자 보기가 또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으르렁거리더라고요. 어머니, 보기 좀 방에 넣어두시면 안 될까요? 제사 지내기 힘들어서요. 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그런데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나더라고요. 아니야. 보기도 가족인데 왜 방에 가둬야 하니?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엔 보기가 정확히 뭘 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제사 준비를 하는 동안 보기는 계속 제사상 밑을 킁킁거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보가, 뭘 그렇게 찾니? 제가 무릎을 꿇고 보기와 같은 높이에서 제사상 밑을 들여다봤어요. 언뜻 보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계속 한 곳만 집중해서 냄새를 맡았어요. 제사상 정중앙 바로 밑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며느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기가 계속 여길 들여다보네. 제가 대답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별거 아닐 거예요. 음식 냄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며느리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에게는 그 말투가 유난히 이상하게 들렸어요. 제사를 시작했는데도 보기는 계속 제사상 밑만 바라봤어요. 절을 하는 중에도 술을 따르는 중에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오늘 유난히 이상하네. 도련님이 보기를 보며 말하셨어요. 동물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서둘러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보기가 갑자기 제사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더니 앞발로 뭔가를 긁기 시작했어요. 드르륵, 드르륵. 나무 바닥을 긁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가, 나와. 며느리가 다급하게 보기를 끌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보기는 끝까지 저항하며 계속 그 자리를 긁었습니다. 보기가 뭘 그렇게 파고 있는 거야? 아들이 궁금해하며 제사상 밑을 들여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보기의 앞발에 뭔가 하얀 것이 걸려 나왔어요. 어? 이게 뭐지? 아들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두툼한 하얀 봉투였어요. 어머,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제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급하게 봉투를 뺏으려 했습니다.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종이에요. 잠깐. 뭔데 그렇게 급해? 아들이 봉투를 며느리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했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버리세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는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손까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 별거 아니라면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할까요? 한번 봐도 되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폐지 같은 거예요. 며느리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왜 제사상 밑에 숨겨둘까요? 성호야, 한번 열어봐. 제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안 돼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봉투를 뺏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봉투에서 서류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게 뭐야? 아들이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유 원장?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그 종이 맨 위에는 분명히 유 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도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여기에? 시동생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넘었는데 유 원장이 지금 나타나다니. 더욱이 제사상 밑에 숨겨져 있었다니. 이상하네. 아버지가 유 원장을 남기셨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은 평생 그런 걸 미리 준비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며느리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며느리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게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아들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보기가 며느리 앞에 앉더니 다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 사람이 숨겼어요. 라고 고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혹시 이 유 원장이 가짜인 건 아닐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무슨 이유로 숨겨둔 건 아닐까요? 며느리야, 정직하게 말해봐. 이게 대체 뭐니?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유 원장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며느리가 그걸 알고 있다고. 보기가 그토록 경고하려 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과연 이 유 원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참 후에야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니? 병원에 계실 때요. 어머니가 잠깐 집에 가신 사이에 저만 불러서 이거 맡기셨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병원에 있을 때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곁을 지켰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아들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님이 시기를 봐서 꺼내라고 하셨어요. 너무 일찍 공개하지 말라고요. 시기를 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3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숨겨둘 생각이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셔서 차마 꺼낼 용기가 안 났어요. 말이 되나? 유 원장을 3년이나 숨겨뒀다고? 시동생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유 원장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씨는 분명 남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글씨가 정말 아버지 글씨 맞아? 아들이 유 원장을 들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평소 아버지 글씨보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남편과 40년을 살았으니까요. 남편의 글씨체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이 글씨는 남편 글씨와 비슷하긴 한데 뭔가 어색했어요. 아픈 상태에서 쓰셔서 그런 것 같아요. 며느리가 서둘러 변명했어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이상한데 제가 유언장 아래쪽을 가리켰어요. 여기 날짜가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이틀 전이야. 그때는 의식도 거의 없었는데 그때 남편은 진통제 때문에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긴 유언장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아버님이 정신이 맑을 때 미리 써두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대답이었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럼 날짜를 왜 이틀 전으로 적었어? 이상하잖아. 아들이 따져 물었어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언장 내용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을 며느리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네. 제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 그리고 예금 통장도 며느리 명의로 하라고. 남편이 그럴 리가 없었어요. 평소의 재산 문제는 아들에게 맡기겠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아버님이 저를 많이 예뻐하셨잖아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뻐하는 것과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다른 문제야. 제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더욱이 아들도 있고 시동생도 있는데 왜 며느리한테만? 그때 시동생이 입을 열었어요. 형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형은 평생 전통을 중시하던 사람이었는데 맞아요. 남편은 아무리 며느리를 좋아해도 이런 식으로 재산을 처분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남기실 분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유언장이 가짜라는 말이야? 제가 따져 물었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 이걸 받았는지 자세히 말해봐.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를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상해서 묻는 거야. 하지만 며느리의 눈물이 진짜인지도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꾸며낸 것 같았거든요. 정말 아버님이 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왜 저만 나쁘게 보세요?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때 보기가 다시 며느리 앞에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짓말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도 저를 싫어해요. 왜 다들 저만 괴롭혀요? 며느리가 더욱 크게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분명히 가짜예요. 글씨체도 어색하고 날짜도 이상하고 내용도 남편답지 않았어요. 며느리야, 정직하게 말해. 이거 진짜 아버님이 쓰신 거 맞아?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유언장은 100% 가짜다. 그리고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제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아보면 분명히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성호야, 우리 필적 감정을 받아보자. 아들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그래야 할까요? 아들이 망설였어요. 그래야 해. 이런 의심을 계속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 사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유언장 생각만 났거든요. 집사람에게 미리 얘기할까요? 아니야. 먼저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얘기하자. 며느리가 알면 또 무슨 핑계를 댈지 몰랐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필적 감정 전문 기관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가 유명한 곳이래요. 아들이 한 곳을 가리켰어요. 저희는 그날 오후에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필적 감정소는 생각보다 작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유 원장 필적 감정을 받고 싶어서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비교할 다른 글씨 샘플이 있으신가요? 네, 가져왔어요. 저는 남편이 생전에 쓴 편지와 일기장을 꺼냈어요. 40년 동안 모아둔 남편의 손글씨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며칠 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혹시 얼마나 걸릴까요? 아들이 조급하게 물었어요.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 필요합니다. 일주일이라니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나갔다 왔어. 저는 대충 대답했어요. 그 유원장 말인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불안해 들렸어요. 뭘 생각해? 아버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내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겠지. 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집사람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 목소리가 많이 불안해 들렸어.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그 유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 중이야. 제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초조해졌어요. 마침내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됐습니다. 저와 아들은 다시 필적 감정소로 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감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유원장의 필체는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정말요? 아들이 놀라 물었어요. 네, 여러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따라 쓴 흔적이 발견됩니다. 감정사가 유 원장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특히 이 부분들을 보세요. 글씨의 필압과 속도가 평소와 다릅니다. 정말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어색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럼 이게 가짜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다시 확인했어요.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 며느리가 가짜 유 원장을 만든 거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이 제 팔을 부축했어요. 괜찮아.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사실은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혹시 그 유원장 때문에 어디 다녀오신 건 아니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궁금해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내일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요? 와보면 알아.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따져 물어야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제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며느리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보기가 그토록 경고하려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동물들은 정말 사람보다 예민해요. 며느리의 거짓을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오후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필적 감정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며느리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어요. 며느리가 필적 감정 결과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필적 감정 결과야. 그 유언장이 가짜라는 증명서지.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실수일 거예요. 감정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류. 전문가가 일주일 동안 정밀하게 검사한 결과인데 제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어요. 며느리야, 이제 그만 솔직하게 말해. 내가 그 유언장을 위조한 거 맞지?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답해! 왜 이런 짓을 했어? 제가 소리쳤어요. 그때 보기가 거실로 들어와서 며느리 앞에 앉았어요. 평소와 달리 조용했지만 여전히 며느리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보기도 알고 있었구나.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며느리가 보기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어쩌다가?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야? 아들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제가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남편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고?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국 제 추측이 맞았던 거예요. 왜 그랬어? 대체 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집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전세로 사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내 집이 하나 있었으면 했어요.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해?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집을 팔까봐 무서웠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 집을 처분할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가짜 유언장을 만든 거야?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제가 단호하게 물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년 후쯤부터요. 1년이나 계획했다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버님 글씨를 연습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비슷하게 쓰려고 정말 많이 연습했어요. 며느리가 오열하며 고백했어요. 그래서 제사 때마다 그렇게 불안해한 거구나. 제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보기가 눈치챌까봐 무서웠던 거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개들이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보기가 계속 저만 보고 으르렁거려서 정말 무서웠어요. 동물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알아본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보기가 며느리를 보더니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어요. 마치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구나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유언장을 언제 제사상 밑에 숨겨둔 거야? 작년 제사 때요. 어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가신 사이에
그때부터 보기가 이상했구나. 저는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집이 너무 갖고 싶어서. 집이 갖고 싶으면 돈을 모아서 사든지 대출을 받든지 해야지. 제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 이름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며느리가 더욱 큰 소리로 울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미 늦었어. 아들이 분노로 떨리며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때 시동생이 들어왔어요. 미리 연락해서 와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형수, 정말 이런 짓을 했어요? 시동생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형이 그렇게 며느리를 믿었는데 며느리가 시동생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어요. 삼촌,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형수, 어떻게 이런 일을? 시동생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며느리의 탐욕이 이 모든 일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보기가 그걸 일찍부터 알아챘던 거고요. 며느리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바닥에 받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었어요. 보기가 저에게 다가와서 제 손을 핥았어요. 마치 할머니, 제가 맞다고 했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동물들의 직감은 무서워요.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아보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야, 일어나!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뉘우치고 있니? 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용서받고 싶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럼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앞으로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어머니! 며느리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들과도 이혼해라. 더 이상 우리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심해? 이게 심한 거야? 제가 아들을 돌아봤어요. 죽은 아버지 이름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사람과 어떻게 가족으로 살아? 하지만 엄마, 성우야, 내가 이 사람을 변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제 목소리에 실망감이 담겼어요. 너가 선택해라. 엄마를 택하든지 이 거짓말쟁이를 택하든지. 아들이 머뭇거렸어요.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늦었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번 믿음을 저버린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어? 그때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수, 저 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도련님도 이 사람 편들 거예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게 아니라 손자 생각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5살 손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미 고려해봤습니다. 손자는 내가 키울 거야.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제 아이예요.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를 때 아이 생각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1년 동안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아이 생각했냐고?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 내가 왜 널 용서해야 해?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남편을 모독한 사람을 말이야.
보기가 제 곁에 와서 앉았어요. 마치 제 결정을 지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도 내가 싫다는구나. 동물도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해. 며느리가 보기를 보더니 더욱 큰 소리로 울었어요. 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보기는 며느리에게서 고개를 돌렸어요. 자, 이제 결정했으니까 짐 정리해서 나가. 제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 사기죄로 신고할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찰까지! 당연하지. 죽은 사람 이름을 도용해서 사기친 거 아니야? 아들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경찰까지는. 그럼 내가 선택해. 이혼하고 엄마 편을 들든지 아니면 함께 나가든지. 저는 단호했어요. 아들이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이혼 수속 밝겠어요. 여보! 며느리가 절규했어요. 당신도 날 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들도 이제야 분노를 드러냈어요. 나도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주저앉으며 오열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 짐 정리해서 나가.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나요? 없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며느리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아이만큼은.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라. 며느리가 결국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보기가 제 손을 핥으며 위로해줬어요. 보가, 고마워. 내가 미리 알려줘서 다행이야.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정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들도 이혼 수속을 밟았고 손자는 제가 키우게 됐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손자도 할머니와 사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보기는 여전히 저희 가족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제 제사 때도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은 잘못이고 선을 넘은 일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라야 해요. 특히 죽은 사람을 이용한 사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동물들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보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더 생생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윤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